반갑습니다. 저는 리첸코 플랫폼 영업총괄 부문의 김승리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원래 현장에 있는 설계사들이나 현장에 있는 관리자분들 상대로만 한 강의를 해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요청을 받아서 내근 스태프분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자라오고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설계사들이나 관리자들에게는 티칭이 가능하거든요. 티칭이 나름대로. 근데 이제 제가 또 내근직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티칭을 하기는 좀 실례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리첸코가 지금 어떤지, 저는 또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PPT로 준비를 안 하거든요. 항상 저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특이한 게 판서로 진행을 해요. 근데 판서로 하면 좀 싸가지없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나름 한 이틀 정도 준비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전공은 아니라서 되게 막 내용이 훌륭하진 않습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5단락에 나눠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 소개와 간단한 양력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 건데, 사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주제를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험업을 해왔고 저는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저도 리첸코에 입사를 한 지 지금 불과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리첸코를 선택했으며, 현재 플랫폼 영업 총괄에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했는데 다른 총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리첸코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A 시장의 흐름, 저는 이제 원수사를 거쳐서 이제 GA로 왔지만 GA 근무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보험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험을 한 20년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 현재 GA에 있는 설계사들의 시장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첸코가 가지고 있는 DNA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GA에 비해서. 리첸코가 가지고 있는 DNA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 이거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대응을 하는 이제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인데, 저한테 처음에 주어졌던 주제가 금속법과 1200% 룰,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고요. 네. 놀라시겠지만 숫자를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올해 33입니다. 네. 91년 1월 20일생이고, 사실 친구들을 90년생 친구들을 만나면 34이 되고, 이렇게 좀 공적인 자리에서는 최대한 영업 조직은 좀 어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33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좀 일찍 했습니다. 부인 한 명 있고요. 네. 슬하에 이제 최근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 포함해서 딸이랑 2명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도 나이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네, 12년 차고요, 올해로. 그리고 현재는 다른 회사들을 좀 두루 거쳐서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리첸코 플랫폼 영업총괄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2012년도에 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엄청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일은 아니고요. 저 나이에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 철도 없었고,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 있다가 사회에 나가면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대학교 복학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말년휴가 나가기 전에 싸지방이라는 곳에서 그 알바몬 통해 가지고 구인 광고를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GS 홈쇼핑이라 했거든요, 분명히. GS 홈쇼핑은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자격증도 많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면접을 보시더니 입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GS 홈쇼핑 DB스는 보험 콜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냥 그렇게 여차저차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제가 재능이 있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사실 영업을 배워왔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보험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그 당시에 매달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20대 초반에 벌었으니까 절대 못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2년 정도 이제 보험 콜센터에서 일을 한 게 지금도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지폰 끼고 전화 걸어가지고 GS 홈쇼핑에서 물건 구매한 니즈가 전혀 환기가 되지 않은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니즈 환기를 시킨 다음에 계좌번호 부르라 한 다음에 돈을 빼는 일을 했잖아요. 상해보험을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루에 무조건 한두 건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뭐 RM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DB를 150개씩 배정받아서 하루에 2건을 체결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그러게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스스로 자의로, 이게 누군가가 리크루팅을 해서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얼굴도 안 보고 고객들한테 보험을 팔 수 있는 재주를 가졌는데 내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보험을 팔면 더 잘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동부생명이라는 곳에 입사를 합니다. 사실 동부생명도 뭐 알아보고 간 곳은 아니고요.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광주에서 가장 큰 빌딩에 있는 보험사를 가야겠다라고 찾아갔는 데가 지금 현재 DB생명인 동부생명이었습니다. 동부생명에서 이제 또 일을 또 시작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보험 설계사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보통 저희 어머니 연배 뭐 40, 50대 여성분들이나 남자라고 하면은 ROTC 나온 뭐 장교 출신 분들, 특히나 이제 동부생명에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대 때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좀 특이한 이미지로 다가와서 저한테 베네핏으로 좀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부생명에 입사해서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리점에 근무하시던 어떤 분이 저를 리크루팅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프라임에셋이라는 곳에서 제 2의 보험 인생이 시작되는데 영업 관리자로서 하고 싶어서 한번 시작을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여기 입사하기 작년까지 프라임에셋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 모든 보험 커리어나 제 인생의 커리어가 그 8년 안에 다 만들어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뤘던 회사입니다. 19년도 20대 후반에 본부장으로 승격을 하고 그 21년 5월 달에 자본부를 분할하고 22년 1월 달에는 본사 자문위원이라고 있어요. 대표이사께 현장의 고충이나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자문을 드리는 그 자문위원까지 선출이 됐다가 리치앤코로 작년 6월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리치앤코로 와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 저는 프라임에셋에 근무를 할 때 대략 한 70명 정도를 모시고 있는, 설계사들을 모시고 있는 본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 역량 부족일진 모르겠으나 제가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이게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프라임에셋이라는 회사에서 회사형 GA로 본부장이 이직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사형 GA, 이게 뭐 프라임에셋도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한 명인 회사형 GA이긴 하지만 운영이 되는 형태를 바라보면 지사형 GA에 가깝거든요. 각계 전투 형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본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각 역량 있는 본부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많은 수수료를 내려놓고 많은 유지분을 내려놓고 리치앤코에 왔는지를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찌됐든 혼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믿어달라. 그리고 그 당시에 IMC 사업부의 대표인 이우길 대표도 저를 좀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셨고, 김철승 부사장님께서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직을 해서 처음에 세팅을 하는데 1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시너지 본부와 그랑프리 본부, 저랑 같이 프라임에서 본부장 생활을 했던 본부장님들을 모셔왔고, 그리고 22년 12월 달에 저희 본부 단일 본부로 평가업적으로 3천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뭐 리치앤코 본부에 비하면은 뭐 큰 실적은 아니지만 사실 혼자 와서 일군 업적 치고는 좀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년 4월 달에 저저번 달에 홍유민 본부장이 이끄는 한자산 본부까지 합류를 해서 저는 4개 본부를 어떻게 보면 계보로 유치를 한 거죠. 4개 본부 합산해서 평가업적이 저달부로 1억 4천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3년 6월 이번 달에 보니까 저희 본부가 제적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고 4개 본부가 270명, 총괄 전체가 500명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회사가 이 정도 뭐 플랫폼 총괄을 기획하면서 뭐 이 정도 수치를 예상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좀 시대의 흐름이 이제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급격하게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남들보다 좀 앞서서 내가 선점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겠다라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한 50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미촉, 뭐 이건 저희 차장님께서 만든 자료인데 제가 퍼왔습니다. 저희 플랫폼 총괄의 위촉 인원수인데 사실 리치앤코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기존 회사에서 근무할 때 가장 타켓으로 데리고 왔던 회사가 리치앤코입니다. 그리고 제 실제로 밑에 자본부장도 리치앤코 출신이고요. 이게 리치앤코에 있는 조직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리치앤코 흉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뭐 사실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막상 리치앤코로 온 겁니다. 그 흉을 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회사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총 400명 정도가 이직을 했고, 왜 리치앤코로 이직을 하느냐? 왜 김승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 저는 어려워서 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보험 일을 뭐 운이 좋아서인지 제가 뭐 잘나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저는 나이가 33입니다. 뭐 앞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기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이에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오만한 거죠. 사람이 이게 좀 뭔가 취해 있다 보면은 아플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처자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답은 노였습니다.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가지고 이 시장을 헤쳐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옮기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선발대가 있으면 그 후발주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총괄에 입사하신 분들 출신들을 보면 원수사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사실 지사형 지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거꾸로거든요. 회사형에서 지사형을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리치앤코에서도 만약 어떤 잘하시는 본부장님들이나 뭐 잘하는 관리자분들이 나간다면 지사형을 좀 막 가시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수수료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더 모수가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는 반대로 여기로 왔느냐? 이게 뭐죠? 이게 공장에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 기계는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원자재가 투입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저희가 SNS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데 SNS에 보면 이런 홍보글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기계가 좋아라는 형태로만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내가 원자재가 없으면 수익 구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라면 최소한 내가 어디서 돈을 받아서 우리 조금 먹고 너희 줄게, 너희가 다 알아서 운영을 해, 이런 형태의 마케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서 오면은 영업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준비가 돼 있어 라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의 마케팅만 지금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면 우리가 수수료 체계, 수수료는 대형 대리점들은 제가 봤을 때 원장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대표가 어떻게 그 재원을 가지고 경영을 하냐에 따라서 회사 앞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수수료는 저는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시장을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제품은 설계사들과 관리자들의 수익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다 한들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원자재를 가장 공급을 잘하는 회사가 저는 리치앤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표님 처음 만나 뵙고 대표님이 본인을 소개하실 때 자기는 보험인이 아니고 마케터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직을 결심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보험인입니다. 저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제 한정된 능력 안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제가 잘하지 못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메가커피, 벌크커피 하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싸다잖아요, 싸다. 싸지 않습니까? 근데 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크커피랑 메가커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가면 이런 거 다 하나씩 보이시죠? 왜 계속 생겨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리치앤코 수수료도 좀 싸죠.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 수수료로 홍보하는 회사에 비하면은 좀 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리치앤코로 몰리고 있으며 왜 이렇게 마진율이 적은 거잖아요.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싸게 판다라는 거는 원가 대비 마진율이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진율이 적은 사업체를 왜 계속 하려고 하고 왜 계속 늘어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메가커피나 벌크커피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엔젤리너스 생겼을 때는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메가커피나 벌크커피 백다운 보면 되게 소형 점포로 운영이 되죠. 우선 최대한 마진율이 낮기, 원가 대비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저도 잠깐 보험일이 힘들었을 때 장사를 해봤지만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회전율입니다. 약간 테이크아웃 매장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그만큼 고객을 많이 모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빠르게 고객들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설계사로 바라봤을 때는 기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진율이 적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출액에 집중을 하지 않고 마진율에 집착을 해요. 나 한 달에 10만 원 팔아서 100만 원 벌 거야. 근데 사실 일을 더 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 한 달에 100만 원 팔아서 더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조금 팔아서 많이 남겨 먹을 거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대리점들이 그런 형태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줄게. 더 줄게가 아니라 더하게 해줄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리치앤코라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저희 설계사들의 수명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저도 12년 정도 근무했지만 저랑 이별한, 저를 떠난 설계사들은 한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업을 그만둔 설계사들은 80% 이상입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이거 돈 안 되네 하고 나가버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대리점 형태를 보면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약간 네트워크 형태로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 리치앤코는 강점이 인당 생산성이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 명이 10만 원, 10만 원, 100명 하면 1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그 1000만 원에 몸집 불리기만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들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리치앤코에 오면 최소한 나를 포함한 설계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영업관리자잖아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설계사들을 도입하고 육성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프라임에스에서 제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건비를 써가면서 리크루팅 비용까지 줘가면서 해보니까 자본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회사가 뒷방만 서주면은 1000명, 2000명도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지 않는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겠다. 나는 조직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확장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성과를 이제 임차평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성과를 꼭 내야겠지만 전국의 사무실을 30개 이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사형 지회에서 제 자본으로 했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할 분담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고 대표님께서도 마케터로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설계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 가지가 부합했을 때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리치앤코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사분들이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끊임없이 확장하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저는 리치앤코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작년 RSR 때 진짜 몇 없는 인원들 데리고 파타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사실 제가 이직함에 있어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한승표 대표님, 김철승 부사장님, 그리고 이우길 대표는 사실 전 직장에서 저랑 같은 본부장 생활을 했던 친한 형입니다. 그래서 리치앤코로 소개를 해주셨고 한 대표님과 김 부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 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계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랑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랑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아마 이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부족한 것, 내가 갈구했던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왔을 때는 회사도 제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놔도 목적은 우리 이윤을 남기기 위한 기업이잖아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돈 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보험 팔거나 보험 팔려면 데리고 오거나.
근데 저는 보험 팔려면 데리고 와서 보험 파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그럼 회사가 잘 차려준 밥상을 잘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잘 퍼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겠다.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수로서 역할극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전술을 짜는 감독도 필요합니다. 근데 손흥민이 골키퍼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감독까지 다 한다면 저희는 예선 진출도 못합니다.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이 모여서 역할을 분담한다기보다는 각자 자리에서 각자 잘하는 거를 역할 분담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들이죠.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설계사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고,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사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그런 해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남들보다 다른 GA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준비하는 회사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앞선 자의 리스크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보다 생각이 앞서가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흉을 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리치앤코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흉을 저도 같이 봤습니다, 사실. 리치앤코가 힘들 때 제일 흉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왜? 빼오려고. 네? 사실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앞선자의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는 금방 되는구나. 이제는 리스크가 아니라 베네핏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를 운영하는 본부장들은 RP들을 트레이닝하고 RP를 도입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회사가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니라 본부에서 운영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설계사들은 보험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제공해주고 본부가 제공해준 것들을 토대로 보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취합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산성 1위 하면 리치앤코라고 떠오르는 이유가 그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효율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설계사, 일을 못하는 설계사를 바라보면 똑같이 시간이 부여되는데 그 시간을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2시간 같이 쓰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40시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쌓여갈 때마다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RP들한테 말을 해요. 처음에 물론 DB를 받게 되면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DB를 받지 않는 설계사보다는 적겠죠. 하지만 그 룸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나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요?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젊은 설계사들이 장점은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전문가로서 포지셔닝 하기도 굉장히 좋지만 최고의 단점은 영업을 할 때 어떤 거죠?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살아온 세월도 적을 뿐더러 나이가 젊다 보니까 주변에 경제활동하는 인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만날 사람이 없다, 제안할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회사가 그런 시장을 제공해 줌으로써 내가 좀 받아야 될 수수료를 회사한테 양도를 하고 회사는 그 재원으로 마케팅을 하고 시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계약을 만들게 되면 영업을 오래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신계약을 체결한다는, 신규 고객을 만나는 것보다 내 기고객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파생되는 계약들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신뢰도도 있고. 그래서 기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를 조금 1차년도에는 내가 에너지를 100을 써서 월납보험료 100만 원 했다면 분명히 세월을 흘려서 2년, 3년 차에는 내가 에너지를 50을 써도 100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저희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회사가 좀 많이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다른 회사보다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소득을 벌게 될 것이고 리치앤코의 정착률은 올라갈 것이며 안정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영업이 안정화되면 그 설계사들의 워라밸도 향상이 될 겁니다. 모두가 좋은 형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입 설계사들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영업에 재미가 붙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안 바뀌거든요. 인생 바뀌지 않잖아요. 대부분 요새 SNS에 월급표 올리고 급여표 올리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데 인생은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 돈 조금 더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거에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GA에 근무를 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바라본 급속도로 10년 동안 GA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떤 특정 GA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리치앤코가 잘해서도 아니고 뭐 프라임에셋이 잘해서도 아니고 뭐 글로벌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흐름이었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변화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동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승표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그 유통의 변화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유통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내가 원수사 설계사한테 보험을 제안을 받았을 때 원툴로 제안을 받잖아요. 사실 시간이 정보가 많아질수록 정보 포화 상태가 될수록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똑같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신뢰 있게 좀 구매를 하고 싶고 내가 가성비 좋은 걸 구매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수사 설계사한테 가입을 했다가 어느 날 대리점 설계를 만나서 내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좀 더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런 경험을 다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동이 되겠죠. 소비자들의 심리가 변화하고 유통이 변화되겠죠. 근데 설계사들은 결국에 고객들이 없으면은 수익을 벌 수 없습니다. 뭐 고객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정 보험회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 현재 좀 잘 되고 있는 보험 대리점들이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GA 현 실태를 제가 바라보면 뭐 전 직장에서도 제가 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뭐 여러 GA의 대표님들을 만나봐도 물론 뛰어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바라본 GA는 수수료 전달자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내가 판매한 분을 가져와서 설계사에게 일정 부분을 쉐어하고 나눠주는 형태의 수수료 전달자, 수수료 플랫폼 역할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어떤 특정 GA가 잘하지 않아도 원수사에서 많은 이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앞으로는 경쟁 상대가 물론 원수사도 있겠지만 저희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어디 근속하고 있나요? 판매 채널이 거의 GA가 됐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원수사의 자회사 GA와 우리는 지금 실존하는 이제 GA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수수료 전달자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뭐 달랐겠죠.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고 원수사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대리점의 리크루팅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봐도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만연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면은 모집을 하는 행위가 설계사를 육성하기보다는 설계사를 모집하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사실 아까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설계사가 10만 원을 했을 때 10명이면 100만 원이고 100명이면 1000만 원입니다. 회사는 그 1000만 원이 중요한 거죠. 그냥 설계사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가느냐, 얼마를 근속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저희 회사는 설계사 한 분 한 분이 생산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오래 근속할 수 있게끔 시장을 제공하고 트레이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희 리치앤코가 가지고 있는 저는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험 판매 전문 회사로서 거듭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대리점이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성이 있어야 돼, 최소한. 근데 설계사 스스로는 전문적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서 적은 확률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전문적일 수가 없는데 회사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절대 보험 판매 전문 회사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업적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개인 비서를 항상 활용을 하세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고업적자분들은 개인 비서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 대비 효율입니다. 우리 지금 뭐 리치앤코에 뭐 이음 들어가 봐도 뭐 군리치 플래너 들어가 봐도 설계사들이 따로 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다 수집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좀 간편하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설계사들이 내가 그런 뭐 보험 비교를 하거나 뭐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꽤 들어간다면 설계사는 사실 그런 거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험을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을 판매해야 됩니다. 회사도 보험을 판매하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을 설계사한테 부여해버리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이치가. 이게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 영업해봐. 너 잘하는 거 해봐. 이런 게 저는 회사와 설계사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제가 한창 영업을 했을 때 저는 잘하는 게 사람을 만나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7시, 8시에 술이라도 한잔 해가지고 보험을 판매하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택배와 증권 정리 할 수 있겠죠. 시간 짬 내면. 근데 그 시간보다 고객을 만나는 한 시간이 저한테 10배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비서를 고용을 하면 고용비가 나가겠죠. 하지만 제가 1시간 동안 고객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서 20만 원 정도 보험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한 건만으로도 고용비는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매번 반복되면 저는 훨씬 더 성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치앤코는 RP들에게 영업 비서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대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게 저희가 압도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 있는 설계사들이 그런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참 우리 회사는 더 고급 적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산성이 더 압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리치앤코의 생산성 좋지만 사실 RM 총괄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좀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근데 RM 총괄만큼 대면 채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설계사들의 역량이 첫 번째고 관리자들의 역량이 뭐 이제 두 번째겠지만 회사가 그런 서포팅을 잘해준다면 충분히 저희는 더 적은 인원으로 고업적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앤코가 가지고 있는 DNA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와서야 수많은 GA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7, 8년 전에는 그딴 거 왜 만드냐 했거든요. 그딴 거 왜 만드냐.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하정 광고료 쓸 돈으로 설계사들한테 돈이나 더 줘야지. 그런 형태로 하다가 이제 와서 GA들끼리의 경쟁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사만의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라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막 이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물론 리치앤코를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리치앤코는 7, 8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지금 이렇게 될 거 시장을 내다봤기 때문에 따라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그들보다 초격차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면 그들은 저희를 따라잡을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저는 회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현장에 있는 설계사들이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크 주커버그라는 페이스북 대표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이 사실 스타트업 회사였어요. 창업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직원 수가 한 10대 명밖에 안 됐던 회사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사실 페이스북의 대표면 인스타그램 같은 좀 어플은 수천 개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조 원이라는 돈이면 사실 인스타그램 만들 것도 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단행했던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실 2등이 1등을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 시간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1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도 뭐 저희 한승표 대표님도 항상 뭐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시면 스마트폰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스마트폰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어플입니다. 배달의 민족이죠. 사실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 수천 개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플리케이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어플 만드는 게 어렵나? 되게 쉽대요. 이 배달의 민족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하다못해 요기요나 쿠팡이츠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천 개의 배달 어플은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외적인 배달 어플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저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인수를 하면 인수를 했지 저길 뛰어넘는 회사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결국에 브랜딩이 됐고 마케팅을 했고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배달을 시킬 거면 배달의 민족.
당연히 이렇게 그게 이유를 토론 안 달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배달의 민족을 쓰는 겁니다. 그게 마케팅의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벅스도 커피 맛이 제가 아까 이전에 스타벅스를 마셨는데 전 이게 더 맛있어요. 네, 좀 싼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가 유별나게 맛이 있어서 스타벅스를 찾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세련되고 좀 도시 남자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브랜딩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누가 스타벅스 갈 때 토달지 않잖아요. 아, 스타벅스 커피 맛없던데 나는 딴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스타벅스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도 내가 소개받은 여자를 만나도 이런 데 가고 싶지 좀 후진 데 가고 싶지는 않다. 스타벅스를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굿니치의 브랜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치앤코랑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여러 GA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저희처럼 미리 준비하고 사실 임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임직원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해당 업무에. 이게 적은 인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는 여기다가 인력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그 해당 업무를 고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GA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해내고 있고 행정적인 것들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설계사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회사고, 그래서 리치앤코 말고 이런 회사가 과연 있느냐라고 제가 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었으면 좋겠고, 금소법과 1200% 룰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1200% 룰에 타격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회사들의 문제지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크게 뭐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금소법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뭐 유튜브 영업이나 블로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스스로가 이제 마케터가 돼서 온라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형 GA들은 컨트롤 타워가 본사가 아니에요.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허술합니다.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보완을 하기 굉장히 허술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처럼 본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뭔가 설계사들을 보호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우위에 선점해 있다 생각합니다. 리치앤코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1200% 룰도 마찬가지고 금소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보험 설계사들이 적용받는 건데, 그나마 저희는 본사가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 GA들보다는 훨씬 더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00% 룰도 결국에는 원수사로부터 받아오는 거를 분급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이제 걱정해야 될 게 수수료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돈도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인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수수료로 경쟁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공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임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만 잘 해결해 주신다면 현장은 2배, 3배, 4배, 5배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졸리는 시간이니까 제가 강의를 한 4, 50분 준비했는데 한 40분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